요즘 전세 폐지론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국토부 장관이 쏘아 올린 말인데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세라는 거는 이제 시대적 소임을 다했다. 없애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 또 막 설왕설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세가 요즘에 이제 시대적으로 되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전세 사기 얘기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 전세가 계속 집값을 자극시킨다라고도 하기 때문에 이 전세가 약간 애물단지 느낌? 뭐 이렇게 좀 가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전세 사기 피해가 총 18,000건이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전세 사기라고 말한다는 거는 이제 누가 봐도 유의미하게 이거는 돈을 떼먹을 의도가 있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한 2만 건에 가까운 거 보면은 이게 어쨌든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긴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전세라는 거는 이제 구시대적 유물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그리고 전세 없애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유일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로 막 싸우는데 사실 이 전세를 없애야 된다, 없애면 안 된다 뭐 이거를 떠나서 이 문제가 생기면 사실 본질을 봐야 되거든요.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처방도 가능한데 문제의 본질은 사실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전세 사기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월세 사기 들어보셨습니까? 월세 사기가 있긴 있어요. 뭐냐면 주인이 아닌데 주인인 척 해가지고 월세를 계약해가지고 보증금을 들고 도망가는 경우들이 있긴 있어. 근데 이거는 극히 드물고요. 극히 드물고 있어도 뭐 몇 천만 원 수준의 어떤 손해인 거죠. 근데 전세 사기는 그런 게 아니죠. 뭐 몇 억을 날리죠. 그러니까 전세 사기는 많아도 월세 사기는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세나 월세 어차피 집 빌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왜 사기는 다를까? 그 말은 뭐냐면 이 상품의 구조 자체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세를 없애야 된다고 말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 이 전세를 그냥 월세의 다른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세랑 월세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전세라는 제도가 이상한 제도여서 이 전세를 없애자고 말하는 게 있는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전세는 이상한 건 아니에요. 이상한 건 아니고 이렇게 운영을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유독 이상하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인류의 역사는 정말 오래됐죠. 그리고 이제 뭐 문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오래됐죠. 뭐 수천 년 넘었는데 돈이라는 거를 빌려줄 테니까 물건을 맡기세요라는 거는 어찌 보면 이 수천 년간 인류에게 아주 익숙한 어떤 그런 행위입니다. 야, 내가 뭘 맡길 테니까 너가 뭘 빌려줘. 그리고 내가 이거 안 갚으면 너 그거 가져라 라고 말하는 거는 익숙한 문화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봅니까? 이 강원랜드에서 많이 보죠. 이 예전에는 그냥 동네에도 전당포가 있었는데 요즘엔 전당포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만큼 이제 대출이 잘 되면서 개인 신용 대출이 잘 되니까 전당포가 없어졌는데 이 강원랜드 앞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웃으면 안 되는 게 사실 이 강원랜드에서 이제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전당포가 많아졌죠. 그래서 돈을 빌려줄 테니까 차나 시계를 맡기고 가세요가 전당포잖아요. 그럼 이 전당포라는 개념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 내가 돈 빌려줄게. 대신에 차나 시계 맡겨놓고 돈 안 갚어? 그럼 내가 이거 가져간다. 그래서 이거 팔아버릴게. 그래서 돈을 회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당포라는 곳은 이자를 받죠. 그럼 전셋집은 뭡니까? 전셋집은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줄 테니까 집을 나한테 맡겨라 라는 겁니다. 근데 전당포는 이자를 받는데 전셋집으로는 이자를 못 받잖아요. 그 말은 뭐냐? 이자 대신에 내가 거길 거주하겠다. 내가 월세를 내는 거를 이자처럼 생각하고 너 나한테 월세 받지 마. 내가 들어가서 살 테니까 라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 나는 단순히 이 집을 빌린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이 구조가 이해가 돼요. 자, 기본적으로 내가 전당포 주인이에요. 그럼 뭘 하면 안 됩니까? 물건을 망가뜨리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이 물건은 돈을 빌려주고 맡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는 순간 물건을 돌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있는 그대로. 그 맡아놓은 상태 그대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돌려주지 않으면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전셋집인데 뭣도 못 받게 하고 주인이 뭘 못 고치게 해가지고 너무 화가 납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내가 지금 전당포라는 개념을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잠시 맡아둔 거고 돌려줘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못을 못 받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뭐 이거 집을 안 고쳐주기도 합니다. 왜? 그 상태 그대로 보고 내가 돈을 빌려준 전당포 주인이니까.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은 물건을 안 맡으면 되는 거죠. 이 전세입자는 약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전당포라고 생각하면은 전당포 주인이 약자일까요? 반대로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약자일까요? 둘 다 약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돈 거래를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약자고 누가 강자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집 주인과 세입자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다 보니까 왠지 세입자가 약자인 것 같고 집주인은 강자인 것 같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까 말한 전당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그게 아니에요. 그냥 돈 거래를 한 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정을 섞으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많은 분들이 감정을 섞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한 게 지금의 사태입니다. 자, 제가 이 영상 올리면은 아마 100% 댓글 달릴 겁니다. 뭐요? 전세가 전당포라고? 그럼 내가 전당포 업자라는 거야? 내가 사채업자라는 거야? 하면서 이상한 댓글들 달릴 거고요. 아니 무슨 소리야? 전세가 약자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왜 나를 나쁘게 말해요? 뭐 이런 얘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돈 없는 서름을 알아 니가? 하면서 막 이런 댓글 막 달릴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섞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감정을 엄청나게 섞어요.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나는 약자고 얘는 강자야라고 생각해. 내가 전당포 주인인데 전당포 주인은 약자가 아니거든요. 근데도 약자라고 생각해. 그리고 돈을 빌려간 사람은 강자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을 섞지 말라는데 감정적으로 말하죠. 전당포 주인도 이득을 보는 거고 전셋집 거주자도 이득을 보는 거예요. 둘 다 이득을 보기 때문에 거래를 성립하고 계약서라는 걸 씁니다. 왜 그러냐? 전당포 주인 이자를 받죠. 얘가 물건을 맡겨놓은 대가로 돈을 빌려가서 나중에 돈을 갚을 때 이자를 쳐가지고 나한테 줍니다. 그러면 나는 이자를 벌었으니까 땡큐인 거죠. 자, 전셋집은 뭐죠? 전셋집은 내가 돈을 맡겨놓고 어쨌든 거주를 무상으로 하게 되면서 거주 이득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뭐가 이득이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 10억짜리예요. 집은 매수로 하면 10억입니다. 근데 전세는 보통 5억 정도 하죠. 그러면 내가 5억을 맡기는 조건으로 10억어치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집이 만약에 전세가 없다고 쳐봅시다. 그럼 나는 10억에 이 집을 사가지고 한 4년 살다가 10억에 다시 되팔아야 됩니다. 그럼 나한테 리스크가 되게 커지죠. 근데 이 집을 전세를 살게 되면은 5억만 맡겨놓고도 이 집을 그대로 내가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확실하게 5억을 받아나갈 수만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거주 이득을 보기 위해서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전당포 주인이 할 일은 뭡니까? 명확합니다. 전당포 주인은 우선 팔리는 물건만 담보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되게 오래전부터 했어요. 이 전세라는 거는 무이자 대출이고 전세 살지 말라라는 영상을 제가 7년 전에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당포 얘기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똑같이 전세는 약자고 집주인은 강자고 집주인은 사기꾼이고 전세입자들은 되게 약자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전당포라고 생각하면은 주인이 할 일은 명확한 거예요. 팔리는 물건의 담보를 받아야 됩니다. 반대로 이 물건이 팔리지 않을 것 같으면 전세 계약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핵심은 뭐냐면 감정을 해야 됩니다. 이 가격이 도대체 적정한가? 라는 거를 내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전당포 주인들은 돈을 대충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물건의 가치를 내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야, 이 시계는 200만 원 쳐줄 테니까 200만 원 빌려줄게. 실제로는 한 400만 원, 500만 원 하는 거죠. 근데 200만 원을 빌려주고 나타나요.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도 확인해야 돼. 쓱 보면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되게 전당포주의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내가 하고요. 그 감정보다 확실하게 낮게 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 갚어? 그럼 내가 이걸 가져가겠다. 그 다음에 안 갚어? 그럼 내가 이 집을 내가 가져간다. 내가 경매 쳐버린다. 라고 하는 게 전당포 주인이 할 일인 거죠. 그래서 전당포가 손해봐도 국가가 나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당포는 이득을 보기도 하지만 손해도 보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손해도 이득도 당신이 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을 잘못했으면은 전당포 주인이 손해를 보는 거고요. 감정을 잘했으면은 경매를 치든 남한테 팔든 알아서 해가지고 돈을 회수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아니 전세입자는 이 집을 팔아가지고 돈 못 챙기잖아요. 경매 넘어가도 깡통 전세입니다. 그건 감정을 잘못한 거죠. 내가 이 집의 가치를 감정 판단을 잘못했는데 전당포 계약을 한 거예요. 물건을 맡은 거죠. 그리고 돈을 줬기 때문에 사고가 터진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왜 이렇게 전세입자한테 뭐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화내지 마세요. 정말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일반 국민들은 전당포를 차릴 능력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일반적인 국민들이 어떻게 다 전당포 주인이 됩니까? 어떻게 물건을 감정합니까? 내가 간평사야? 아닌데 어떻게 하냐고 내가 이거를. 그리고 나도 본업이 있고 할 일이 있고 바빠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부동산 시세를 아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세 제도를 운영하기
하기 때문에 이건 계속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라고 중개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중개사는 감정평가사가 아니라니까요. 중개사는 그냥 자동차 딜러라니까. 중개사는 그냥 자동차 딜러예요. 그냥 이 차가 비싸든 안 비싸든 상관없어. 나는 거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거래 계약을 하는데 문제없게 하는 거지 시세를 감평하는 건 중개사가 아니에요. 그럼 감평사가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감정평가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중개사가 감정평가까지 해주는 건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전세를 없애야 된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외국에는 전세가 없는 이유도 아마 이것 때문일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 보고 알아서 잘 감정을 해가지고 사고 안 터지게 하세요라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 국민들은 감정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 전당포를 차리려고 그래. 그럼 못 차리게 하는 게 맞는 거죠.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전당포 창업을 막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근데 얘는 아무리 봐도 너 이거 짝퉁인지 진품인지 모르잖아. 내 몰라요. 근데 너 이거 전당포 해가지고 너 안 망하겠니? 저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고 막 차리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죠. 너 하지 마 라고 막는 게 맞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전당포를 무조건 창업을 할 겁니다. 대신에 손해보면 국가가 책임지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본 거를 물어달라고 해요. 자, 그럼 둘 중에 본질이 뭡니까? 창업을 막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얘기하면 또 화가 나서 아마 댓글들 많이 다실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나라가 책임져라, 나라가 지원해라, 나라가 보장해라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내가 전세랑 월세 이거를 그냥 혼동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나는 전당포라고 생각하면 전당포 주인의 능력이 없으면 이 거래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임대차 보호법도 있고요. 전세 사기 특별법도 어쨌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전세 보증 보험 제도라는 걸 운영하면서 이 전당포 주인들의 손해를 계속 어떻게든 메꿔가는 정책들을 최근 10년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계속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내가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살고 이런 감정적인 판단 다 잊으시고 그냥 갑자기 나한테 전당포를 차려라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야 내가 어떻게 하냐 그거를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중고차 딜러를 하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 쳐보세요. 그럼 내가 중고차 시세를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도 이거에 대해서 이 전세라고 생각하는 순간 개념이 뒤섞이기 시작하면서 나는 전세를 얻었을 뿐인데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죠? 라는 식으로 논리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아무도 교육하지 않거든요. 이거 뭐 국가에서 교육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개념이 있지도 않아 사람들은. 그리고 이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전세 제도 자체가 문제니까. 자, 전세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부분 그냥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전세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세요? 그냥 월세 내는 거 대비 이게 전세 대출 받으면 싼 거 아닌가요? 뭐하러 그렇게 비싼 월세 내고 이걸 사시죠? 나 같으면 그냥 전세 대출 받아서 살면 되는데. 요즘엔 중소기업 다니면은 대출 이자도 엄청 싸요. 그래서 전세 살면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게 대다수의 사람들이에요. 전세는 원금을 날릴 리스크 있는 전당포 창업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안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월세랑 전세는 뭐가 다르냐? 완전 다른 거예요. 전세는 전당포를 창업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월세는 그냥 자동차 렌트입니다. 뭐냐면 그냥 제주도 가가지고 렌트카 빌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세는요, 어떤 리스크가 터지잖아요. 세입자가 다 부담해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은 얘가 돈을 안 갚어. 그럼 내가 이 자동차를 갖다 팔아야 되지. 자동차가 뭐 고장 났으면 수리를 해야 되지. 이 자동차가 만약에 뭐 흠집 났잖아요. 그럼 내가 고쳐가지고 얘 돌려줘야 되지. 모든 리스크를 다 세입자가 지는 겁니다. 자, 근데 월세는요, 모든 리스크를 임대인이 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자동차를 빌렸잖아요. 근데 제주도에서 타. 근데 내가 이거 자동차를 만약에 반납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렌트카 회사에서 나를 막 잡으러 옵니다. 찾으러 와. 내가 이거 고장내. 고장내면은 이거 고장낸 거를 누가 확인하죠? 렌트카 회사에서 막 찾아내야 돼요. 자, 돈을 떼이는 경우에 누가 책임지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아, 이거는 전세랑 월세 완전 다른 거구나 라는 걸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월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월세를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월세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들 많고요. 그다음에 보증금을 까세요라고 말하는 당당한 월세입자들도 많아요. 아니 내가 보증금 2천만 원 냈잖아요. 그럼 거기서 까시면 되잖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보증금은 혹시나 집을 망가뜨릴 수도 있으니까 수리비 개념도 있고요. 나중에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험으로 가져온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나한테 2천만 원 받았잖아. 나 월세 80만 원 그냥 까세요 네가. 이런 식으로 다짜고짜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월세라는 거를 자동차 렌트라고 생각하면은 얘가 차를 반납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
막 찾으러 가야 되잖아. 근데 전당포라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돈을 안 갚어. 어떻게 이 차를 내가 갖다 팔아야 되잖아요. 완전 다른 겁니다. 자, 집을 파손하고 나몰라라 하는 월세입자들도 많고요. 그냥 월세 안 내고 그냥 무단 점유하고 버티는 사람들도 많아요. 집에 들어오면은 막 죽인다고 칼 들고 막 월세 안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전세랑 똑같냐고요. 완전 다른 거죠. 자, 소송을 누가 누구한테 거는지 보면 간단합니다. 전세는요, 대부분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소송을 걸어요. 근데요, 월세는요, 보통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겁니다. 이해되세요? 소송 주체가 완전 반대라는 거는 소송을 거는 사람이 리스크를 다 부담하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전세랑 월세는 완전 다른 상품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는 전세가 훨씬 싸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전세가 훨씬 싸게 만들어 놓은 사회 시스템이 더 문제입니다. 임대인도 전세가 좋고요. 임차인도 전세가 더 좋아요. 이게 사고가 터지지만 않잖아요. 그러면은 임대인은 무이자 대출 받아서 좋고 임차인은 싸게 살아서 좋고.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것은 안 터지면 모두가 행복하거든요. 근데 리스크가 터지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전세가 없어지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요즘에 금리가 좀 내려가거든요. 요즘 금리가 내려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세 비중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빌라랑 오피스텔은 전세 사기가 워낙 심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전세 비중이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아파트는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금리가 조금이라도 내려가기 시작해가지고 월세 대비 유의미하게 전세 사는 게 싸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다시 리스크를 감수하고 전세를 얻으러 갑니다. 자, 한쪽에서는 전세 사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전세를 또 계속 계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모두가 다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서 주거비 부담이 되게 하위권이거든요. 대신에 집값은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은 비싼데 월세나 전세는 싸요. 그러니까 이 전세라는 제도 때문에 사실 월세 인상에 한계가 생기는 그 특이한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세가 있다 보니까 전세 기준으로 월세 가격이 매겨져요. 그러니까 전세가 올라가는 게 또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전세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매매로 전환이 되니까. 그러면서 전세는 항상 매매가보다 싸고. 근데 이 전세를 기준으로 월세를 받다 보니까 월세도 좀 싸고. 그러니까 집값 대비 월세가 되게 싼 편이에요. 우리나라가 여전히 대출 규제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규제를 계속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세를 주는 게 웬만하면은 좀 괜찮습니다. 임대인들 입장에서도. 왜냐면 이제 돈을 구하는 그런 개념을 봤을 때 은행보다 많이 빌릴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자에 대한 부담도 없고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리금까지 갚아가면서 월세를 받으면 내가 이걸 뭐하러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세라는 게 임대인들도 그렇게 나쁜 구조는 아니에요. 거기다 아까 말했듯이 리스크라는 거를 임차인한테도 전가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임대인도 괜찮은 거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전세가 진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월세밖에 안 남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월세에다가 리스크를 이제 부과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렌트카 사장님이 되는 거야. 전당포 주인에서 렌트카 사장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렌트카 비용에 많은 걸 태워야 돼요. 왜냐면 당연히 뭐 내가 대출 받아서 집을 빌려주는 거니까 대출 이자도 해야 되죠. 렌트카 다 자기 현금 주고 차 사는 사람 없어요. 대출 받아가지고 사가지고 운영하는 거지. 거기다가 수리해야 되죠. 차가 고장 날 수도 있잖아. 빌린 사람들이 집을 고장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차 수리비 개념도 좀 태워야 되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월세를 안 낼 수도 있고 뭐 집을 부실 수도 있고 뭐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막 점유를 하고 막 차 반납을 안 해. 뭐 이런 리스크까지도 있기 때문에 법적인 소송 같은 것들도 고려하면 리스크도 막 태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 이득도 반영을 해야죠. 당연히 이자보다 수리비보다 리스크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요거까지 반영을 해서 월세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손해보고 장사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것처럼 렌트카 사장님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월세를 어떻게든 높게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금 빼줄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세가 없어지면은 집값이 막 쭉 빠질 것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만약에 전세를 없애겠다고 행정부든 국회에서 만약에 합의를 했다. 그러면은 행정부가 뭐 바보입니까? 절대 이렇게 안 하겠죠. 어떻게 합니까? 이 전세금을 빼줄 수 있도록 전세금 반환 대출을 상품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회에 충격을 안 주는 선에서 전세를 자연스럽게 주인이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전세를 진짜로 없앤다면은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서 하는 방식처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한다면 이렇게 할 것이다. 주택 시세 대비 한 LTV를 80% 정도로 적용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RTI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대료 대비 이자의 어떤 비율을 따지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하면서 DSR 소득 대비 이게 아니라 여기가 월세
월세가 얼마니까 이 월세로 충당할 수 있는 이자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빌려드릴게요 하는 식으로 약간 상업용 방식처럼 할 것이다. 이 전세라는 거는 사금융이죠. 그러니까 전세 사금융에서 월세로 간다는 거는 이제 제도권 은행으로 대출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더 이상 개인끼리 돈 거래하지 마시고 전당포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렌트카 사업 하세요 라고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대출 받고 세입자한테는 월세 받아서 이자를 내는 시스템으로 가게 만들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세입자의 리스크가 이제 월세로 가면은 집주인 리스크로 갑니다. 월세 입자는 사실 보증금 몇 천만 원 걸고 나머지는 이제 매달 월세를 내는 거기 때문에 월세가 비쌀 수는 있지만 사실 월세를 사는 분들의 리스크는 많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보증금을 내가 걸어놨죠. 그러니까 이 집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그 보증금 까질 때까지 월세 안 내고 버티면 됩니다. 관리비까지 안 내고 버티면 금방 다 까먹거든요. 그렇게 버티고 나서도 돈 안 준다? 그러면 그냥 짐 싸서 나가면 그만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귀찮음은 있겠지만 경매를 당하든 말든 보증금만 내가 너무 많이 잡혀있지 않으면은 뭐 큰 부담이 없어집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어떤 리스크들은 누군가한테 갔다는 거죠. 그게 집주인한테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방 소도시 앞에 대학교들이 있어요. 이런 데들 가보면은 기숙사는 없는데 사실상 기숙사처럼 쓰는 그 뭐랄까 교직원 아파트 같은 느낌의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뭐 한 200세대 이렇게 되는데 복도식이고 뭐 지은 지도 한 30년 됐어요. 그래서 되게 그냥 낡은 아파트인데 여기 가면요 월세 수익률이 막 10%가 넘어요. 뭐 5천만 원, 6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월세가 막 50만 원, 60만 원 받습니다. 관리비도 따로 받고. 근데도 거기가 꽉 차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는 아무런 투자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월세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수요는 있죠. 여기 교직원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월세를 내면서도 삽니다. 왜냐면 여기 안 살면은 이제 차 끌고 한 5분 10분 거리 더 멀리 가가지고 빌라 살거나 단독주택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아파트가 낫지 하면서 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익은 얻고 싶은데 리스크는 내가 떠안기 싫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이 전당포 창업을 안 하면 됩니다. 이러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를 안 살면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된다. 그러니까 월세를 살면은 리스크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월세 살면서 전 재산 날렸다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사실 너무 복잡해요. 복잡하고 이거를 이해하는 국민도 별로 없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도 대부분은 왜 전세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 전당포가 망하게 생겼는데 전당포를 지금 국가가 보존을 해줘야죠. 왜 전당포를 구제를 안 해줍니까? 라고 하면서 왜 나를 왜 보호 안 해줍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정부가 무조건 보장할 수도 없지만 보장하기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전세도 없애고 이번 기회에 아예 세제도 다 개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출 구조도 다 바꾸고 뭐 DSR, 뭐 DTI, RTI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원금 상환, 뭐 원리금 균등 상환, 뭐 체증식 이런 것들 있잖아요. 되게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 되게 간단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어떤 것들을 하나 없애는 거는 나머지를 다 바꿔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 바꾸고 나머지 땜질 정책으로 또 갈 겁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전세자금 대출이었고 그래서 나왔던 게 전세 보증보험이었고 그래도 안 되니까 임대인은 의무로 보증보험을 또 가입하게 하고 임대사업자로 막 강제시키고 전세 월세를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또 강제로 막 임대사업자 말소시키고 막 이런 것들을 막 했던 것들이 안 되니까 땜질 정책들을 막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전세를 없앨 수는 없겠죠. 이게 너무 규모도 크고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못 없앨 거예요.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이라도 조금 줄이자. 라는 게 뭐 저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것도 전당포라고 생각하면 되게 쉬운 거예요. 전당포 창업자금을 정부가 보증서 가지고 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감정 능력이 없어. 근데 이 감정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보증을 서줘요. 근데 이 보증으로 담보를 잡는 것도 없어요. 소득도 안 봐. 그냥 빌려줘. 그러니까 알아서 전당포 차리고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증 쓸 테니까 나가서 망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정책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세자금 대출을 더 많이 안 해주세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다. 이 전세 사기가 진정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전세가 유행할 겁니다. 이거는 거의 뭐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전세 사기가 이번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이 전세 사기 관련돼서 영상을 한 5, 6년 전에도 찍었을 겁니다. 한 5년 전에도 찍었을 거예요. 한 3, 4개 찍었거든요. 전세 사기가 계속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안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데 전세가 다시 유행할 이유가 뭐냐면 전당포에서 돈 떼이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지금 국가에서 전세 보증 보험으로 다 물어주거든요. 다 물어주고 전당포 창업 자금을 다 물어줍니다. 그 다음에 세금으로 그걸 충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또 전당포를 또 창업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손해를 보고 이렇게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게 절대로 전세 살지 말라고 한 영상인데 여전히 제 채널에서 가장 이제 조회수가 잘 나온 영상인데 여기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전세는 본인이 살지 마시고 전세는 남한테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벌써 7년 전인데 이 7년간 뭐가 바뀌었을까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었고 오히려 그 사이에 전세 보증보험도 생기고요. 더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생기고요. 그리고 나서 전세는 계속 권장하고 있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전세를 남한테 주는 게 점점 유리한 구조로 간다는 거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남한테 주라고 제가 얘기는 하지만 이 구조가 과연 국가적으로 좋은 거냐라고 보면은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한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는 안 없어진다. 왜 그러냐? 전세를 사는 게 월세보다 훨씬 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바뀔 것이다. 그래서 전세가 없어지냐 안 없어지냐 가지고 싸우지 말라. 어차피 안 없어집니다.